안녕하십니까. 문화대혁명 기간 중 베이징 소재 주요 대학 내에 홍위병 두목 중 가장 유명했던 녀석들을 그 시절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홍위병 5대 두목이라 부르고 있는데, 첫째가 베이징 대학의 니에원즈, 여자죠. 둘째가 칭화대학의 콰이따프, 그리고 셋째가 베이징 항공학원의 한아이징, 네 번째가 베이징 사범대학의 탄호우란, 여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징 지질학원의 왕따빈이라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 중 이번 52회에서는 베이징 대학의 니에원즈와 칭화대학의 콰이따프의 인생 역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베이징 대학의 니에원즈는 1921년 허난성 출생이고 여성입니다. 니에원즈의 학력은 중학 졸업이나 예남과 동북지구, 즉 헤이롱장성의 수도인 하얼빈시 당교와 시위원회 선전요원을 거치면서 중공 당원 중에서는 이론과축에 들었기에 1963년에 베이징 대학 경제학과 부주임으로 취임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경제학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 대학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학부인 베이징 대학 경제학부의 부주임으로 취임을 할 수 있었는가? 그녀의 첫째 남편은 우홍이라고 하는데, 이 우홍이가 하얼빈시 부시장직에 있을 때 니에원즈도 하얼빈시 시위원회 선전요원으로 근무했었고, 이들 부부 사이에 자녀도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9년 루산회의 이후 남편 우홍이가 펑도화이 계파에 연루되고 우파로 몰려서 일체 직무를 박탈당하고 노동개조 처분을 받게 되자 단호하게 경계선을 긋고 이혼합니다. 그러한 그 단호한 태도를 당으로부터 인정받아서 1963년 베이징 대학 경제학과 부주임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1964년에는 베이징 대학의 철학과 당 총지부 서기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니에원즈는 다시 1966년 1월 당시 중앙감찰위원회 상무위원이었던 우가이즈와 재혼합니다. 그런데 우가이즈는 당시 68살, 니에원즈보다 23살이 위였습니다. 그런데 왜 니에원즈가 자신보다 이렇게 23살이나 많은 우가이즈를 재혼 상대로 선택했겠느냐? 우가이즈는 황포군관학교 4기 출신으로 린벼우와 동기이고 중국 공산당 내 고급 간부들과 인맥이 아주 좋았습니다. 재혼한 그해 1966년 5월 초에 니에원즈가 캉성의 사주를 받고 베이징대 철학과 교수 6명과 함께 베이징 대학 식당에 대자보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대자보에서는 베이징 대학 총장과 학교 당위원회 간부들이 문화혁명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마오쩌둥의 사주와 조종이 있었던 거죠. 베이징 대학의 니에원즈의 이 대자보가 붙자 마오쩌둥이 전국 최초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대자보라고 추켜 세워주고 그 유명한 나의 한 장의 대자보, 사령부를 폭격하라 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직접 붙입니다. 당시에 비록 대약진 대실패의 책임을 지고 경제 업무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마오쩌둥은 군사위원회 주석 등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최고 권력자였는데, 그런 그가 그런 대자보를 자신이 직접 붙였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거의 또라이 같은 행동이었죠. 자신이 써붙인 그 대자보에서 사령부란 자신이 국가주석 자리를 물려준 류샤오치, 그리고 이 류샤오치와 함께 대약진으로 인해 야기된 혼돈 상태와 문제들을 정돈하고 있었던 덩샤오핑과 천인 등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니에원즈가 베이징 대학 내에서 발화시킨 문화혁명의 불씨, 이 대자보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홍위병 조반운동의 불길을 중국 전국으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이후에 녜원즈는 홍위병 두목 중에서도 선두주자가 되었고 베이징 대학의 문혁주비위원회와 문혁소조 주임이 되었고 그해 1966년 8월에는 마오쩌둥이天安문 광장에 동원한 100만 명의 홍위병과 군중을 접견할 때 강성의 주선으로天安문 성루에 올라가 마오쩌둥을 접견합니다. 그 다음 해인 1967년에 재혼한 남편 우가이지의 혁명동지이자 당의 고급 간부인 보이보와 안지원 등을 비판대회에 끌고 가 모욕을 했고 이로 인해서 재혼한 남편 우가이지와 다투던 중에 녜원즈는 자기가 지휘하는 베이징 대학 홍위병들에게 남편 우가이지의 집을 수색하게 했고 우가이지는 그로 인한 충격으로 원래 앓고 있던 심장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그 이듬해 1968년에 70세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해 1968년 11월에 녜원즈는 중공 제9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당선됩니다. 그러나 탄탄대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1969년에는 마오쩌둥에 의해서 용도 폐기당하고 장시성의 베이징 대학 분교 농장에 하방되어서 노동 개조 생활을 합니다. 1971년 초에는 베이징으로 압송돼서 격리 심사를 받고 감금되고 1973년부터는 베이징의 신화 인쇄공장 등에서 노동 개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죽은 후 4인방이 제압되고 문화혁명이 끝난 후에는 1978년 4월 19일에 다시 체포되고 투옥됩니다.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 개방파가 실권을 잡으면서 문화혁명 당시에 행패를 부리고 날뛰었던 홍위병 우두머리들을 손보는 거죠. 녜원즈는 1983년 3월에 반혁명 선전선동죄, 무고죄 등으로 17년 징역형과 4년 정치권리 박탈 판결 처분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가석방되지만 워낙 원한을 많이 사고 미운털이 막혀서 생활비와 의약비, 주택 배분조차 받지 못하고 베이징의 한 친척집 방 한 칸에 얹혀 살면서 심지어는 야채 시장에서 버려진 야채를 주워 먹으면서 공공하게 생활하다가 2019년에 98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녜원즈는 말년에 문화혁명 당시 자신이 써서 베이징 대학 내에 붙인 대자보와 자신의 행위는 착오였다고 회고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무죄와 명예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칭화대학의 콰이따프의 이런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콰이따프는 1945년 장쑤성 출생이고 1963년에 칭화대학 공정화학과에 입학했습니다. 1966년 문화혁명이 발발한 초기에는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이 주도하는 문혁 공작조를 폭파하고 권력을 탈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우파로 몰렸고 이에 단식으로 항의하다가 공산주의 청년단, 공청단 단적을 박탈당하고 18일간 구금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의 지시에 의해서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이 지휘하는 문화혁명 공작조가 해체된 후에는 석방된 후에는 일약 유명 좌파 학생이 돼서 칭화대학의 홍위병 조직인 진강산 병단을 창건하고 그 병단의 제1인자가 돼서 콰이 사령관으로 불렸습니다. 수도 베이징의 전체 대학과 전문학교의 홍위병 혁명 조반 총사령부 부사령관에도 취임합니다. 1966년 11월부터는 류샤오치와 덩샤오핑, 펑도화이 등 중공 내 간부 100여 명을 추하게 풍자 묘사한 만화를 제작해서 유포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중앙문혁소조 부조장이었던 4인방 중의 1인이죠. 장춘차오의 사주하에
5천여 명의 홍위병을 인솔하고 칭화대학을 출발하여 태난문까지 행진하고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을 대표로 하는 자상계급 반동 노선을 철저하게 타도하자는 다짐대회를 개최했고, 이때 방송차와 트럭 등을 타고 왕푸징, 시단, 베이징역, 차이스커우 등 베이징 시내 주요 번화가를 행진하면서 연설하고 전단을 살포하고 대자보를 부착하면서 다닙니다. 1967년 1월에는 장칭이 지휘하는 중앙문역소조의 사주를 받고 칭화대학 홍위병들을 거느리고 상하이시에 내려가서 상하이시 당위원회 권력 탈취 행동에 참여했고, 이어서 4월 10일에는 칭화대학 교내에서 홍위병 만인대회를 개최하고 류샤오치의 부인인 왕광메이, 그리고 펑전, 루딩이, 보이보 등을 끌고 와서 모욕하고 폭행했습니다. 또한 1967년 6월에는 국가주석인 류샤오치를 대상으로 고개 숙이고 죄를 인정하라 강요하면서 수모를 가하는 등 마오쩌둥의 조종하에 움직이는 4인방 중심 문역 소조의 돌격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해 7월에는 쉬샹첸 등을 비판 투쟁대회에 끌고 나와서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67년 10월에는 자신이 주관하는 칭화대학 홍위병 선전 매체인 진강산 신문에 무산계급 대권력 탈취 만세란 제목의 문장을 게재합니다. 이때가 콰이따푸의 인생 절정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까지였죠. 마오쩌둥의 지시에서 무장투쟁, 즉 무투가 중지된 후에 콰이따푸도 용도 폐기당합니다. 그리고 1968년 12월에 닝샤 회족 자치구의 칭통샤의 한 알루미늄 공장으로 하방돼서 노동개조 생활을 하고 1970년 11월에는 다시 베이징의 칭화대학으로 압송되어 와서 격리 심사를 받고 심사가 끝난 후에 1973년부터는 베이징의 석유화학 공장에서 감독받으면서 노동개조 생활을 하는 처지가 됩니다. 마오쩌둥과 린비아오가 천안문 광장에서 그 아래 홍위병들을 내려다보면서 홍위병 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1976년 9월에 마오쩌둥이 죽고 곧 이어서 10월에 4인방이 제압된 후에 1978년 4월에 콰이따푸도 반혁명 선전선동죄, 무고죄 등으로 체포돼서 1983년 3월 10일에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이 유기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정치권리 박탈 4년을 판결합니다. 그 후 베이징과 칭하이성의 감옥에 수감되었고 1987년 10월에 석방되어서 다시 닝샤 회족 자치구 칭통샤의 알루미늄 공장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1988년에 결혼을 하고 1992년에는 부인과 함께 산동성으로 옮겨가서 한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1993년 봄에 베이징의 한 기업으로 옮겨와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류샤오치의 부인 왕광메이 등 문화혁명 시기에 박해를 받고 복권된 중공 중앙 간부들에 의해서 베이징 호구를 박탈당하고 장수성 창조로 옮겨가고 그 후에 다시 경제특구인 광동성 시안전으로 가서 기업을 설립하고 그 후로는 매우 순조롭게 운영을 하면서 기업가로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화혁명 당시에 그 홍위병 동지들의 네트워크, 그런 것들이 또 큰 힘이 돼서 성공한 기업인이 됩니다. 콰이따푸는 문화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정해야 할 것은 응당 부정해야 하지만 부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왕년의 홍위병 사령관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들으니까 좀 착잡하죠.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혁의 목적, 즉 마오쩌둥의 뜻은 인민을 동원하여 정부의 부패를 감독하자는 것이었다. 단 그 방법이 틀렸다.
소위 대민주의 방식에 법제도에 의한 보장이 없었다.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폭정과 폭민을 야기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장래에 공산당이 무너진다면 내부가 극도로 썩어 문드러져서 자기 멸망을 초래하는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장래에 공산당이 무너지는 걸 걱정하는 게 기업가로서 걱정하는 건지 왕년에 홍위병 두목 노릇을 할 때를 회고하면서 걱정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묘한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은 문화혁명 시절에 악명을 떨쳤던 베이징 소재 주요 대학의 홍위병 5대 두목 중 베이징 대학의 니에원즈와 칭화대학의 콰이따푸의 인생 역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53회에서는 홍위병 5대 두목 중 나머지 3명, 즉 베이징 항공학원의 한아이징, 그리고 베이징 사범대학의 탄호우란과 베이징 지질학원의 왕따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